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76세입니다. 오늘은 설날 전날 밤이에요. 저는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잠이 깼습니다. 긴장해서라기보다는 설 명절이란 늘 이렇듯 익숙한 낡은 주머니 같아서 손을 넣으면 어디가 닳았고 어디가 막힐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저는 베란다의 안락의자에 앉아 깊은 회색 울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 건데 눈에 띄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박서연은 제가 빨간색 옷을 입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노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입어도 보기 흉할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온몸을 차분하게 입었습니다. 괜히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상할 일 없게요. 베란다는 식당과 마주보고 있어서 주방과 식탁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미나 씨가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닦고 있었어요. 한 번 닦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 다시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마른 천으로 지문 하나 없이 닦아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박상훈 아저씨가 냄비 뚜껑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렀죠. 박상훈 아저씨의 궁중 완자전에는 파 좀 덜 넣어요. 서연이는 그 향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가 뒤돌아 웃으며 저도 모르게 예전 호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무릎 위에는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메뉴와 좌석 배치, 누가 뭘 안 먹고 뭘 싫어하는지, 매운 걸 못 먹는 사람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되죠. 올해는 할머니표 약식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그때 지은이는 겨우 6, 7살이었는데 한 입 먹고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도록 웃었죠. 이 설날 저녁 식사가 지은이를 한 번이라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솔직히 올해는 명절을 치르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몇 년째 설 명절은 늘 제가 걱정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치웠습니다. 결국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들은 엉덩이를 털고 가버렸죠.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작은 가족의 모습이 아까웠던 겁니다. 식탁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해도 준비하는 과정은 여전히 각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식탁 위의 붉은 식탁보를 연회색으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빨간 식탁보를 깔았다가 서연이에게 촌스럽다고 비웃음을 샀거든요. 젓가락집까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민주는 플라스틱까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민주는 플라스틱 질감을 싫어하니까요. 김미나 싫어하니까요. 김미나 씨에게 닭곰탕은 1 그리고 팔각은 1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북방치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설탕이나 향신료들이야말로 설 명절의 분위기를 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니 저는 참는 수밖에요. 설날 저녁 식사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도 틀려선 안 되는.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이 연극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니까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상훈 아저씨가 문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공손함이 들렸습니다. 이민준 사장님, 박서연 사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아직 괜찮은 편이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좀 더 늘었더군요. 이민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뱃줄을, 다른 한 손은 여전히 귀에 대고 통화 중이었죠. 설날 저녁, 빨리 먹어야지.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저에게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저는 응 하고 웃었습니다. 박서연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화장은 막 방송국에서 나온 듯 완벽했죠. 그녀의 시선이 거실 전체를 훑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저를 향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는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려는데 소녀 지은이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외투를 휙 벗어 던지더니 곧바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제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옛날 비밀번호 123456778. 그녀는 흥 하고 코웃음 치더니 뒤돌아 예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실에는 구두굽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 집이 이제야 식사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밥 먹자 하고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아저씨가 요리를 하나하나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건 닭곰탕입니다. 4시간 동안 구웠어요. 맛 좀 보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으로는 서연이를 곁눈질했죠.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먹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 어렸을 때 할머니 표 약식 제일 좋아했잖아. 올해 할머니가 또 만들었어. 저는 소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들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요즘 채식주의자라서요. 약식은 사양할게요. 제 손가락이 움츠러들며 식탁 모서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기계적으로 빠르고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죠. 이민주는 계속 휴대폰을 받고 박서연은 반찬을 덜면서 웨이보를 스크롤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 한 가닥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 명절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연례 행사를 치르러 온 듯 했습니다. 저는 모든 요리를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빚을 지지 않으려는 노인처럼요. 매년 이 똑같은 음식들이네요. 박서연이 문득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지만 저는 마치 눈밭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식은 거였구나. 저는 고개를 식여가 몇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쌀알을 씹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이들은 가족이 아니라 관객이었습니다. 제가 잘 연기하면 그들은 밥을 먹고 가겠지만 제가 못하면 며칠 내내 차가운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달래어 돌아오게 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식탁 위는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민아 씨에게 옆에서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어달라고 할까 생각했지만 서연이가 제가 폼 잡는다고 할까봐 그만두었죠. 하지만 음악을 틀지 않아도 식사 내내 마치 묵극을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의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국을 떠먹는 숟가락 소리는 마치 폭죽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떤 의무를 다하듯 한 입 한 입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밥 한 입을 삼키며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입에 맞아.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주하듯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오늘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음식이 맛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밥을 먹느라 바빴고 예전 설날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소각해도 다들 덕담 몇 마디씩은 건넸는데 올해는 마치 회의처럼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끝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갈비찜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소녀가 고기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 좀 짜게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았니? 이 갈비찜은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맛으로 만든 건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은 싱겁게 먹어요. 목소리에는 불평은 없었지만 누구를 탓해야 하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식탁 위에 소고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고기 아직 안 부드럽네요. 이 냄비는 화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녀는 마치 배달 음식을 평가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너무 부드럽게 익히지 않은 거였죠. 지은이가 너무 무른 걸 싫어해서요. 하지만 그들 둘 중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식탁에는 분명 제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표 약식 접시를 보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죠. 그들은 저를 그리워해서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안 오면 미안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식탁의 음식은 제가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러 한 끼 먹는 것과 같았죠. 안 먹으면 자신들이 불효자식처럼 보일까봐. 엄마, 박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밥은 김민아 씨가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실 수 없죠. 저는 깜짝 놀라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궁중 완자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파도 제대로 안 다듬었네요. 식감이 질겨요.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완자전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하나하나 골라와서 깨끗이 씻어 반나절 내내 말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즐기다고 하면 즐긴 거죠. 못하겠으면 진작 말하지. 굳이 이렇게 고집 부려서 우리까지 불편하게 먹게 만들어요. 그녀가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마치 저를 설득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밥그릇 옆에서 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떨어지며 바닥에 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였죠.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심장이 쿵 하고 조여들었습니다. 지은이가 그녀를 힐끗 보더니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고 충동적이지도 않았으며 극도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끈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문이 닫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의자가 가볍게 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그들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박사연은 고개를 숙여 물을 따르고 있었으며 소녀는 휴대폰 화면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상훈 아저씨.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상훈 아저씨는 막 요리 접시를 들고 나오려다 제 목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네, 김 선생님.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식탁 위의 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줘요. 저 사람들 좀 내보내줘요. 박상훈 아저씨는 손에 든 접시를 멈칫하더니 살짝 덜었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밤은 혼자 보내고 싶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더 이상 머물게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민주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뜻이야.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절반쯤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오늘 같은 설날에 제가 그녀의 말을 잘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아저씨, 저 사람들 짐 싸서 김민아 씨한테 차 불러서 근처 호텔로 데려다 달라고 해요. 저는 문 쪽을 힐끗보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그지 않을 테니 오늘 밤은 조용히 지내고 싶네요. 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고 식탁 위에는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문득 제가 이 식사를 너무나도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드디어 이 식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늙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 집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였구나. 수십 년을 지켜온 이 집은 결국 저 혼자 연기하는 무대였구나. 그들은 제 설날 전연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 설날 전연 공연을 냉담하게 지켜보는 관객들이었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드디어 제가 아직 정신나가 드디어 제가 아직 정신나가.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김민아 씨가 짐을 하나씩 밖으로 옮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은 바람이 세게 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에서는 아직 따뜻한 김이 피어났습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쓴 이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김 선생님, 짐 다 현관 앞에 뒀습니다. 박상원 아저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제 허락을 구하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김민아 씨는 차 불렀어? 네,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이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투를 허둥지둥 걸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진심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평온해. 네가 젓가락 떨어뜨릴 때보다 더 진심이야. 그녀의 눈가가 세차게 움찔하더니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짐 다 챙겼어. 제가 박상훈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문 옆에 여행 가방 4개와 몇 개의 손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짐 더미를 훑어봤습니다. 지퍼 하나하나가 제가 과거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늘 그들이 돌아오면 갈아입을 옷이 없고 샴푸가 오면 갈아입을 옷이 없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문틀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님들 배웅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저 스스로도 가볍게 느껴졌지만 박상훈 아저씨는 알아들었고 김민아 씨도 알아들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박서연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설날 밤에 길거리로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를 진작부터 싫어했잖아? 이민준이 그제야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는 때때로 말을 더듬었죠. 엄마 제발.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설득하기 싫었던 것뿐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찰칵하고 닫히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는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설날 전날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택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골목은 평소에는 차들로 북적였는데 오늘 밤은 마치 무대 세트가 바뀐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드디어 차가 왔습니다. 드디어 전 차량이었죠. 기사는 그 짐 더미를 보고 각기 다른 표정을 한 세 사람을 보더니 복잡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다 실을 수 있을까요? 다 실을 수 있을까요? 다 서릴 수 있을까요? 박서연이 기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서서 힐끗 보고는 그들을 현관문에 서서 힐끗 보고는 그들이 떠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창밖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차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가며 kit부연 배기가스를 남기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차 안은 답답했고 이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서연이는 감정이 격해져 저를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제가 미친년이고 늙은 척하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은이는 내내 아니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 가방을 끌어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고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음을 바꿀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짐작했습니다. 친척들과는 잘 왕래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설날 전야의 성난 얼굴을 한 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겠어요? 박서연은 먼저 이민준의 삼촌에게 전화했지만 상대방은 제주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친에게 전화했지만 상대방은 침묵하며 집에 친척들이 많아 방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대학 동창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처음에는 답장이 빠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호텔은 근처에 있을 텐데 다만실입니다. 고급 주택가 이쪽은 진작에 예약이 다 찼고요. 시내 쪽은 전화를 안 받네요. 차는 편의점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가로등 아래 서 있었죠. 한 가족 같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기둥 같기도 했습니다. 각자 버티고 참으면서요. 박서연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향해 오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날 밤 저희 세 식구는 노인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메라는 옆에 침묵하는 남편과 차 안에 앉아있는 딸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녀가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진작부터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 12시 저는 집 안에서 홍차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앉아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조용히 30년 내내 꽉 막혀있던 제 가슴을 조금씩 감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거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탁 위에는 곧바로 좋아요가 떴습니다. 휴대폰에는 고두 반쪽과 잘라놓은 오렌지 그리고 따뜻한 노란 불빛의 스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옛 동창들과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반쯤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 실패라고 말하지만 오늘 밤은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차 안에 갇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민주는 나중에 전화했지만 2번 울리자마자 저는 끊었습니다. 박서연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족하세요? 우리를 개처럼 만들었으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집을 언제든 밟고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누군가 이 집을 안식처로 여겨주기를 기다렸지만 제가 얻은 것은 끊임없는 대충 때우는 연극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차탑 위의 홍차는 이미 식었습니다. 저는 물을 갈아 반잔의 용정차를 새로 끓였습니다. 잠을 깨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김이 제 앞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막고 싶어서였습니다. 거실은 너무나도 가까워서 주방에서 김미나 씨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그리고 밖에서 때때로 들려오는 폭죽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는 멀리서, 어떤 소리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집에 돌아와 서둘러 남은 폭죽을 터뜨리는 것처럼요. 이 설날 저녁 식사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차 속에 풀어진 차십을 바라봤습니다. 차십 한 조각이 가라앉자 제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아무도 오가지 않았고 아무도 비밀번호를 외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릇을 들고 짜다고 투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차가운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것 또한 일종의 단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저 스스로와 함께 달았습니다. 지난 수많은 설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각자에게 맞는 음식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자리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들이 먹는 것을 서서 지켜보고 그들이 투정하는 것을 고개 숙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것은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저도 누구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차, 아늑한 방, 커튼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죽 소리보다 더 설날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몇몇 그룹 채팅방이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요. 방금 박사연 영상 봤는데 저는 그냥 노이즈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진짜였을 줄이야. 이민준, 당신 정말 독하네요. 우리 그룹 채팅방에 다 퍼졌어요. 저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고 그룹 채팅방을 열어보니 수십 개의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종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종격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경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이 연극을 그만두기로 젓가락 떨어뜨리는데 저는 말도 못 들어가게요.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제일 오래 연기했던 사람 아니었나요? 30년 동안 대국을 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반전이라니 우리 어떻게 따라가요? 저는 화면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늘 가장 잘 참는 사람이었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면 결국 가장 불완전해지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이 가족 행동은 제가 마음을 굳게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한숨을 돌린 것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독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 끈은 30년 동안 수없이 밟히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것을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휴대폰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앨범을 가져와 넘겨보다가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사진 한 장은 어렸을 때 지은이가 제 팔을 안고 동요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제 치마에 달린 꽃 단추를 떼어냈죠. 그날 밤 그녀는 저와 함께 잠들면서 할머니 손이 제일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이민준이 어렸을 때 이웃집 아이들과 마당에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그를 바라봤죠. 그때 제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앞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나중에 서연이가 처음으로 설 명절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칭찬했습니다. 달콤하고 느끼하지 않다고 했죠. 그 해 저는 일부러 그녀의 입맛을 기억해 두었고 다음 해에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해서 사람의 마음이 추억에 감동할 거라고 믿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손가락으로 가죽 표지의 먼지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 먼지는 오늘 쌓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년 동안 돌아오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남기는 기분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이 없어도 혈육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밤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 방에는 그들의 발소리도 없고 전화벨 소리도 없으며 현관문을 지나가며 제가 기침하는지 엿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득 숨쉬기가 훨씬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눕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한바탕 터졌다가 또 한바탕 멈췄습니다. 터지고 나면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지요. 저는 문득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잠 못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손녀가 투정 부릴까봐, 서연이가 불만스러워할까봐, 결국 눈을 감아도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오늘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드디어 저 자신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빛 한 점 없이 아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몇 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꿈 한 번 꾸지 않는 밤에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설날 사흘째, 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뜨거운 차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앉아 신문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김미나 씨가 들어오더니 망설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게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휴대폰 화면을 열어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젠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설날밤에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분은 제 시어머니예요. 교육계에서 은퇴하셨고 다들 교양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세 식구가 저의 밤의 폭죽 소리가 의도적으로 났대요. 그런데 저희 세 식구가 차 안에서 밤새 떨었대요.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몇 번이나 울음을 참는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나 씨가 댓글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무슨 신보야? 며느리가 친딸이 아니었나? 손녀에게도 이럴 수 있나? 이 영상 보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시어머니가 이럴 필요까지 있나?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컵을 팔걸이 옆에 놓았습니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뜨거워. 김미나 씨는 멈칫했습니다. 두 번째 컵이 첫 번째 컵보다 더 뜨겁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응 안 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서연은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시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여론에만 관심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연기하고 싶다면 저라고 대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박사원 아저씨가 들어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가 그 댓글들 캡처해서 저장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담긴 것들은요.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돌아서려 하자 제가 불렀습니다. 인쇄해서 다음 주에 최 변호사님께 갖다 드려요. 박상원 아저씨가 뒤돌아 저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고소하실 생각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제가 그를 정정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보관해 두었던 카톡 대화 기록과 김미나 씨가 주방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던 순간 그녀가 냉소적으로 엄마는 이제 이런 것도 못하잖아 라고 말하던 어죠. 제가 연기 그만해라고 말할 때 그녀의 표정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에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이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3년 내내 저는 수많은 비난과 차가운 말들을 참았고 수없이 많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녀의 추한 모습을 감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인기를 얻고 싶다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이 이민준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마치 밖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서연이 영상 봤죠? 지금 인터넷에서 다 엄마를 욕하고 있어요. 제가 봤다고 말하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냥 해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친구들에게라도 글 하나 올리면 되잖아요. 다들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 묵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침묵이 유리하다는 걸 알겠니? 엄마,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완전히 체면을 잃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제부터 체면을 신경 썼니? 내가 너희를 집에서 내보낸 그 순간부터니? 아니면 네가 처음 서연이가 젓가락 떨어뜨리는 걸 보고도, 아니면 네가 처음 서연이가 젓가락 떨어뜨리는 걸 보고도, 아니면 걸 보고도. 너는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니?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올해는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끈기를 과소평가했고 내 인내심을 과대평가했어.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냥 감정적으로 좀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좀 그랬을 뿐이에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좀 그랬을 뿐이에요. 그녀는 감정적인 게 아니야. 그녀는 감정적인 게 아니야. 그녀는 버릇이 된 거야. 전화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서연의 친구들에게 메시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차가운 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 문장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론 싸움에서 이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같이 가주지.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쪽에 처리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침착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증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요. 다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주요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겠어요? 그가 2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공개하실 건가요? 그녀가 가리지 않는데 저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좀 차가웠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 불꽃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제 지난 모든 서러움이 되감기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였다가 사라졌죠. 제가 나서지 않은 것은 그들이 제가 이성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를 나서게 한 다음 저의 모든 걱정, 고통, 눈물을 이용해 스토리를 보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그녀는 이 설날 저녁 문 사건을 자신의 인기잔치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카메라가 아무리 밝아도 양심이라는 얼굴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좋아한다면 그럼 확실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해줄 겁니다. 그녀가 창피를 당하고 싶다면 저는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차탁 위에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톡 캡처, 음성 녹음,
인쇄물, 김민아 씨의 서면 진술, 박상훈 아저씨가 직접 작성한 메모까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사흘 동안 정리한 것이었죠. 한 문장 한 장 한 장 모두 출처가 있었고 시간 표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 연기 그만이라고 비웃던 소리, 소리가 사람의 기억보다 덜어들이는 소리.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소란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중 몇 부분을 중요한 표시를 하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앉은 최 변호사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개하세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세 군데 언론사와 법원과 관계가 깊은 몇몇 인플루언서들에게 동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이 차를 다 마시면 제 침묵도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요.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고 너에게 밀려서 집 문턱까지 내주었어. 이제 네가 직접 나를 다시 식탁 앞에 앉게 만든 거야. 그럼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거야. 정오 2시 정각 변호사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본문에는 반격하는 말도 비꼬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이하게 세 가지 사실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첫째, 설날 저녁 식사 전 집안의 모든 준비는 본인이 직접 했으며 며느리는 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둘째, 박서연은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불평하며 노인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했으며 현장 증인이 존재한다. 셋째, 지난 3년간 수차례 했는데 언어비하 3년간 수차례 했는데 언어비하 생활 속의 대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시간대별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은 가장 간단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이어서 영상 캡처, 녹음 파일, 시간대별 비교표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는 실수라고 했지만 녹음 파일에는 분명하게 나온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 보고 나니 영상이 과연 조작된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럽다. 예전에는 며느리 말만 들었는데 노인이 한마디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공개할 줄이야. 저는 친구들에게 공유하지도 않았고 업데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재에 앉아 창문 커튼을 통해 글살이 그 증거들 위에 조금씩 쏟아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수년 동안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꺼내든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무대를 전쟁터로 여긴다면 나는 너에게 관객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야.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 3시 박서연을 라이브 방송에 평소처럼 등장했습니다. 돼지갈비찜을 만들면서 시청자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강인하다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창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가 그 늙은이를 욕했지? 젓가락 더러뜨린 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네. 녹음 파일 진짜네? 음식 입맛에 안 맞는다고만 했잖아. 음식 입맛에 안 맞는다고만 했잖아. 그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마늘을 까고 있었는데 칼이 미끄러져 손을 베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댓글은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갔고 그녀는 말을 더듬고 버벅거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그녀는 일찍 종료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아 씨가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녀는 서연이의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변했으며 라이브 방송을 끄자마자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진실을 너무 깊이 숨겨두었다가 결국 사람들이 파헤치자 아픔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녁 6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가 엄마를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얼굴을 찍고 집안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집안의 체면이구나.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집안의 체면이구나. 솔직히 말해서 네 아내가 버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니라.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야. 제가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너희가 너무 관계 같아서 연극하는 걸 좋아했을 뿐이야.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습해야 해요? 나는 너희가 어떻게 수습할지 진작부터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던 그날부터 나를 떨어뜨리던 그날부터 나는 늘 옆에서 지켜봤어. 그는 늘 옆에서 지켜봤어.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추한 모습을 가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네가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나는 함께 연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체면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도 끝까지 파헤칠 각오가 되어 있어. 햇살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막 베란다의 화초에 물을 주고 집으로 돌아와 우유를 데우려는데 김민아 씨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과연 이민준이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다른 손에는 큰 우유통과 건강식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슬리퍼를 갈아 신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희 이틀 동안 감정적으로 좀 격했어요. 엄마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그가 해에 웃으며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는 다시 소파에 앉아 그가 해에 웃으며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칼슘 보충제 사왔어요. 서는대 의사한테 물어보니 60세 이상한테 좋대요. 이 물건들 누가 받았어? 경비원이 오려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돌려보내요. 오늘 누가 가져왔든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게 해요. 이민준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문제를 깨달았어요. 엄마랑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걸 너무 여러 해 동안 들었어. 제 어조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한 일은 내가 최근에서야 기억하기 시작했지. 내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이미 다 주었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손에 든 선물 꾸러미가 천천히 늘어져 마치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헤헤 웃는 건 사과가 아니야. 물건을 가져오는 건 사과가 아니야. 그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뒤돌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습니다. 저는 차를 버리고 새물을 끓였습니다. 그가 앉아 여전히 단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앉아서 해결해야죠. 저는 그를 보지 않고 과일을 써는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일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터넷에 이웃들도 다 소문이 났어요. 제 생각엔 서연이가 그날 말실수를 했더라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해봐.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내가 설거지할 때 냉담하게 지켜보지 않아야 하고 내가 만든 밥을 맛없다고 욕하지 않아야 해. 젓가락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면서도 너는 고개 숙여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해.
그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네가 처신하기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였구나. 저는 몸을 돌려 잘라 놓은 오렌지를 차탁에 올렸습니다. 너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참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했지. 내가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안 하면 너희의 무례함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말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없으니 이럴 때 나도 너 같은 아들은 없어야지. 차탁 위에는 오렌지가 깔끔하게 잘려 있었고 과즙 한 방울도 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일을 자를 때 칼 솜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너무 많이 잘랐고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나의 경계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서연은 계단에 서서 제가 이민준과 이야기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갔습니다.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화장을 하지 않아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고 저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감정적으로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아이는 무고하잖아요. 아이까지 연연을 받아서는 안 되죠. 차라리 아이를 며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건 어때요? 저는 과일을 접시에 다시 담으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누가 버렸든 그 사람이 직접 주워야 해.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덧붙였습니다. 너는 아이의 감정이 안 좋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상의 반전이 네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가 두려워하는 거지. 엄마. 그녀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 연극이 끝나면 네가 무대를 치울 차례가 아니라 네가 무대에서 내려올 차례야. 네가 무대에서 내려올 차례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돌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서랍에서 파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차탁 앞으로 가서 이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받아 열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김수진 여사 내니 부동산의 여성 노인 공동주거 신탁 프로그램 설립에 관한 협약서.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이 집은 내가 설립한 여성 노인 공동주거 신탁에 위탁될 거야. 앞으로 도시의 독거, 은퇴 여성들에게 임시 공동 거주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돌아올 집이 없다는 뜻이야. 그가 또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한 번도 부드러움을 주지 않았을 뿐이야. 저는 그를 한 글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비굴한 태도로 나를 대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을 두지 않을 거야. 문 밖은 햇살이 아주 좋았고 커튼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의 오렌지는 아직 싱싱한 과즙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드디어 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배를 깎고 있었습니다. 목을 축이는 달콤한 배숙을 만들 생각이었죠. 김미나 씨가 문득 다가오더니 다소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누구?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손에 든 칼이 배껍질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은 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교복 외투를 걸치고 어깨에 찬 가방을 비스듬히 맨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눈빛은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지만 평소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잠시 들어가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녀는 그저 서서 부탁했을 뿐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약한 척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웠고 제 옆에서 잠들었으며 제가 직접 든 스웨터를 입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 안아줘 하고 외치던 아이였는데 나중에는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 말하고 눈빛에도 그 냉정함이 물들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왔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후 치발을 가지런히 놓은 후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배숙을 계속 끓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 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약간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숙을 그릇에 담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예전에 만들어주시던 약식 갑자기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소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약식 특히 좋아했어요. 한 입 빼어 물면 찹쌀이 가득하고 느끼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계피 넣지 말라고 투정 부렸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안마는 그냥 할머니가 안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첨도 없었고 불쌍한 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찻주전자를 가져와 두 잔의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편을 들러온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가 할머니에게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저도 할머니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걸요. 저는 할머니께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제가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걸요. 정말로요. 저는 눈앞에 이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습은 어렸을 때 주방문 뒤에 수머지가 돼지갈비찜 볶는 걸 몰래 훔쳐보던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그녀는 할머니, 이 냄비에 남은 거 있어요. 하고 달려와 물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시 앉아 있어도 될까요? 하고 묻는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문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너 어렸을 때 그 약식 제일 좋아했잖아. 할머니가 찹쌀을 손으로 싸느라 손톱 밑이 다 하얘졌는데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지. 제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시끄러워라고만 했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건망졌죠. 저는 차를 들어 한 모금 가볍게 마셨습니다. 나는 그때 네가 행복해하는 모금 가볍게 마셨습니다. 네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만드는 게 좋았어. 그녀는 차를 내려다보며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담긴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날 저녁에 욕을 먹고 쫓겨나고 라이브 방송에 팔려나가는 와중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이런 모습, 마시지 않은 차 한 잔, 그리고 이 한마디 할머니라는 말에 제 목구멍이라는 말에
제 머니라는 말에 제 목구머니. 한참 후 지은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밀쳐낼 새도 없었고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을 뿐입니다. 네 엄마 일은 내가 상관 안 해. 네가 어느 편에 서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판단해야 해.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안고 있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 왔지만 앞으로도 혼자 오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뒤돌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약식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뒷모습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배숙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미리 불려놓은 찹쌀을 꺼내 맑은 놓은 찹쌀을 꺼내. 그날 오전은 햇살이 아주 맑고 투명해서 마치 겨울이 무거운 외투를 막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계약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강 선생님, 오른쪽에는 정은영 씨가 앉아 있었죠.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두꺼운 협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공동주거 부동산 신탁협약서 사본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식으로 세부를 서명합니다. 최 변호사님의 비서가 아주 명확하고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이름 뒤에 김수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서의 다음 줄에는 원래 상속인이라고 기재될 예정이었지만 저희 셋은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처녀도 없고 손녀도 없고 미래의 가족도 없습니다. 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우리 살아있을 때 스스로 다 준비하고 떠난 후에는 신탁에 맡기는 게 좋죠. 정은영 씨가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다 생각이 있으니 죽고 나면 패 끼치지 말아야죠. 저는 울지도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당 방 하나, 주방 하나. 싸우더라도 따로 밥 먹을 수 있게요. 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봤네요.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주방 불이 켜져 있었고 정은용 씨가 생강을 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잘 오셨어요. 오늘 저는 두부조림을 만들려고요. 저는 손을 씻고 탕가에서 향긋한 파 한 줄기를 따왔습니다. 그럼 파 좀 많이 뿌려줘요. 냄비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고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향긋한 김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심지어 창밖에 동백나무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누가 늙으면 따뜻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나요? 정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을 뿐 대답하지 않고 그릇장에서 작은 접시 몇 개를 꺼내 잘게 썬 다진 마늘을 나눠 담았습니다. 저희는 많이 먹지 않지만 매일 누군가 밥을 만듭니다. 꼭 먹어야 해서가 아니라 주방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꼭 먹어야 해서가 아니라 주방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강 선생님은 베란다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있다는 느낌은 제가 지난 10여 년의 살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설날 저녁 식사는 모두 공연이었고 지뢰밭이었으며 누가 또 찡그릴지 누가 또 젓가락을 떨어뜨릴지 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식사는 사람들이 먼저 얹고 나서야 어떤 음식이 나올지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 선생님이
발수진이 재발했다고 해서 제가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은영 씨는 보험 목록에 고혈압약과 심장약을 넣어두었는지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방금 시정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영수증에 잘못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오래된 연극과 창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그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이민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저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양보하는 엄마도 아니며 설날에 새 식구반을 마련해주고 미리 계산까지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가볍게 웃고 말은 단호하며 차와 다과를 즐기고 그들이 젊었을 때운입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의 어리석었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저는 더 이상 지간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열쇠 말입니다. 나중에 김민아 씨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민주는 작년 말에 투자했던 몇몇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고 회사 정리해고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올랐다고요. 박서연의 라이브 방송은 2번 난리가 났고 팔로워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작년 11일 광군제 때 재고를 한 창고 가득 쌓아두었는데 물건들이 손에 남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나와 10여 평짜리 작은 방을 빌려서 나와 10여 평짜리 방음도 안 좋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고옷을 사 입으며 더 이상 부모님의 돈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제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다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고 혈육도 아닙니다. 집은 네가 돌아오면 내가 여전히 불을 켜줄 의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불을 켜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불을 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하늘은 희뿌옇고 길가의 노점상들은 막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바람이 동쪽 골목에서 불어와 먼지와 차가운 공기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로 들어가 신선한 채소를 몇 가지 사려고 했습니다. 막 멈춰서자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쪽 발은 입고 있었고 모자는 회색 털모자였는데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었죠. 그는 손에 전단지를 한 장씩 나눠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방 있어요. 임시 거주. 짐 보관 가능. 그의 옆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박서연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카프는 아무렇게나 목에 걸려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컵라면 한 그릇이 있었는데 김은 이미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바구니가 다리에 가볍게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바람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위로 좀 더 당겨 덕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고 연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이 문득 텅 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당신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이제 당신은 몸둘 곳조차 없다는 그 상실감이 저를 주었는데 이민주는 바람 부는 곳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멍하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5m 떨어진 곳에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듯했습니다. 다크서클은 마치 2개의 선명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컵라면을 한 입 한 입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라면 한 그릇이 그녀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곳에 서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번 화가 나고 나서도 서둘러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람이 제 앞머리를 흐트러뜨렸고 박서연의 스카프를 날려 목에 바람에 붉어진 자국을 드러냈습니다. 제 마음속은 문득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연민도 아니었고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놓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걸어가지 않았고 그들에게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졌네. 감기 조심해. 이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침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들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굳건했습니다. 굳건했습니다. 제 등은 곧게 켜져 있었고 마음은 먼지가 닦인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설명절에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춥다면 추운 것이고 그들이 배고프다면 배고픈 것이며 그들이 공경에 처했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 일어서야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육은 결코 빚을 갚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우의 집에 돌아오니 주방에서는 이미 냄비와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영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근을 불려놨는데 좀 더 끓여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썰어줘요. 제가 설탕 넣을게요. 강 선생님이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왼손에는 파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향긋한 파도 제가 다듬어 놨어. 연근은 달콤하게 끓이면 돼. 그들은 요리를 하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료보험, 집값, 이웃집 손주, 그리고 아래층의 늙은 고양이까지. 벽에 걸린 사진은 며칠 전 저희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앞에 서서 한 사람은 주걱을 들고 한 사람은 냄비 뚜껑을 들고 한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활짝 켜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방 입구에 서서 냄비에서 나는 국물 냄새를 맡으며 문득 제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영 씨가 한 입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연근 왜 이렇게 부드러워? 달콤한 맛도 딱 좋아.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설탕 안 넣었어. 그녀는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설탕 안 넣었어. 그는 믿지 못하고 다시 한 입 맛보았습니다. 진짜? 저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단맛은 설탕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심통이 드디어 트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 집을 내어주고 다시 향긋한 파를 심고 약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창한 날에 당당하게 나갔다가 깨끗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수진은 크게 울지도 않았고 지난 날을 들추지도 않았으며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끼 식사를 통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아들부터 며느리, 그리고 손녀까지. 그 산의 끝에는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원이나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경멸당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을 뿐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여바고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버렸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갑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갑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만 남은 관계를 더 이상 비굴하게 유지하지 않는 법을 드디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도 문득 어느 해의 설명절, 투정 부리던 음식, 그리고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김수진처럼 참고 기다리고 버텼지만
아무도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도 언젠가 그녀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행복 이야기 모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사연 및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